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들이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시간을 크게 4개의 이정표, 2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2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그레고리우스 7세 부분, 카노사의 굴욕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카노사의 굴욕을 살펴볼 텐데요. 자, 황제와 교황의 충돌, 카노사의 굴욕 마지막 편입니다. 파문당한 황제, 카노사의 굴욕의 당시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과 지금의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이에요. 지도 함께 보면은 이탈리아 북부, 그리고 지금의 독일과 동유럽 약간도 포함하고 있는 꽤 넓은 지역이죠. 자, 이 지역, 하지만 어때요? 황제이지만 허울뿐인 감추게 불과했다. 실제로는 이제 게르만족 전통에 따라서 부족장, 소위 말하는 영주들의 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영주들은 어떻습니까? 이 황제가 상징적 지위, 권위 이상의 힘을 갖는 것을 절대 원치 않죠. 하지만 이 하인리 3세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분은 이 황제 칭호에 걸맞는 권력을 행사하길 원했다. 그러려면 영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그는 교회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했는데 그는 누군가? 바로 오늘 주인공 하인리 4세의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당시 영주들은 이제 수도 원정이나 감독을 제멋대로 막 임명하고 성직 매매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교회 개혁파를 지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와 영주의 어떤 세력 싸움, 권력 싸움에서 교회가 어떤 캐스팅 보트를 쥔 그런 상황이 요 카노사의 굴욕의 어떤 당시 역사적 배경이다는 것이죠. 자, 교황청은 이제 당시 로마 귀족들의 지저분한 이 당파 싸움의 한 복판에 있었는데 이 11세기 초 교회는 성직 매매를 비롯한 부패, 타락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죠. 결국 이미 살펴본 대로 요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 개혁의 쓰나미가 몰려오죠. 자, 이러면서 교회는요, 이 개혁에 찬성하는 이 개혁파와 끝까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파, 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 첨예한 그 갈등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1048년 동시에 이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그런 이 교황청 역사에서 정말 암흑기가 찾아오죠. 이러한 상황에서 황제 하인리 3세는 3명 교황을 모두 퇴위시키고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개혁파 교황인 이 레오 9세를 옹립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카노사 굴욕을 가는 전반적인 역사적 상황입니다. 자, 카노사의 굴욕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카노사는 이제 지금의 토스카나, 이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성체인데요. 자, 토스카나, 우리가 잘 아는 피렌체가 있는 지역, 거기가 지금의 토스카나 주인데요. 토스카나, 지금 카노사는 바로 여기에서 요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쯤, 그리고 여기가 천의 요새 성체이다. 성체. 자, 여기에서 바로 황제와 교황이 한판 붙는 카노사의 굴욕 대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토스카나의 공인 이 보니파시오가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로렌 공작 가문의 여성과 결혼을 하지요. 자, 로렌 지역은 여기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이거든요. 여기. 거기 이 지역, 지금의 스위스쯤에 해당하는 이 지역, 이 토스카나 지역은 여기죠. 여기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거기에서 한 명의 아들, 1남 2녀를 두게 되는데 거기에 큰딸, 장녀가 바로 이 카노사 굴욕 사건에서 여걸로 등장하는 마틸다입니다. 마틸다. 자, 이 보니파시오, 이 토스카나 공은요, 개혁파를 지지하게 되는데 어떤 신앙심이나 정의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는 교회의 어떤 내분,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내분을 틈타서 성직자들의 영토를 무단으로 몰수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 개혁파를 지지한 거예요. 이 개혁파를 지지해야만 당시 많은 성직자들이 성직 매매로 성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토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굉장히 악랄한 영주였는데, 그래서 이 성 안에 이제 미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첫날밤, 초야권이라고 하죠. 첫날밤을 자신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생긴 추녀가 결혼할 때는 돈을 내야만 결혼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1052년 사냥 중에 독화살에 맞아서 암살당하는데, 정적이 너무 많아서 암살자가 누군지 지목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토스카나 주교가 반격을 하게 되죠. 도시는 폭동 상태, 이제 거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 남편이 죽자 이 부인 베아트리체는 자신의 고향 로렌 지역이죠. 고향 출신의 고드프루아라는 사람과 재혼을 해서 위기에 대처하죠. 이런 혼란 상황에서 여성 영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자, 재혼한 이 고드프루아는 나름 반란을 빨리 진압을 하고 강력한 독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54년 교황 레오 9세가 전사를 하게 되죠. 당시에 로베르 기스카르의 어떤 이 노르만 군단이 남부 이탈리아를 계속 공격해 오는 상황이었죠.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당시 남부 이탈리아가 어떻습니까? 이 노란 지역은 이제 비잔틴 지역이고, 여기는 어때요? 롬바르드 영역이죠. 여기 또 비잔틴 영역이고, 하지만 이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이 지역이 노르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다 차지가 된다. 노르만족이 계속 올라오니까 교황 레오 9세는 노르만과 직접 전투를 하다가, 바로 치비타테 전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후 교황청은 이 보수파, 개혁파의 대립, 거기다가 로마 귀족들의 당파 싸움까지 합해지면서 한순간에 4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완전 막장 상황으로 가게 되죠. 자,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틈타서 새로운 이 고드프루와 이 토스카나 공은요, 영토 확장을 계속 하게 되고, 곧 노르만을 제외하고는 이탈리아 최강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죠. 결국 이제 남쪽에 노르만과 협정을 맺고 그는 이탈리아 북쪽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는 이탈리아 북부의 왕이 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교황청은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교황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있는 토스카나, 남쪽에 있는 노르만, 남북에서 협공당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교황은 황제에게, 당시 하인리 3세 이 황제에게 SOS를 치게 되죠. 자, 1055년 황제 하인리 3세가 이탈리아로 침공해 옵니다. 자, 북이탈리아까지 포함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인데 감히 이탈리아 왕을 노리는 요 토스카나공 고드프루아 용서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드프루아는 잽싸게 가족을 버리고 고향 땅 로렌으로 튀죠. 자, 베아트리체는 어때요? 이 영지 보존을 위해서 남편이 죽은 상중에도 급하게 재혼을 한 건데, 재혼한 남편이 그냥 빤스런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이제 맏딸 마틸다를 데리고 당시 피렌체에 주둔 중인 황제 하인리 3세를 아련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3세의 소녀 마틸다는 당시 엄마와 함께 당했던 치욕, 이 치욕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간직하는데요. 당시 엄마는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남편의 악업을 사죄하죠. 그리고 부당하게 확대한 영지의 반환을 약속하고 그 옛날의 영지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하지만 황제는 모녀, 엄마인 베아트리테와 딸 마틸다를 체포해서 독일로 연행하죠. 그리고 카노사 성취에 두고 온 아들과 둘째 딸 가는 길에 두 자녀가 급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황제의 암살로 확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056년 황제 하인리 3세가 급사하면서 상황이 급 반전하게 됩니다. 형태자인 하인리 4세, 바로 카노사의 굴욕 그 주인공이 당시엔 6살밖에 안 됐던 거예요. 자, 고드프루아는 즉시 어린 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토스카나 그리고 로렌 소유권을 인정받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다시
토스카나로 귀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다시금 이탈리아, 북이탈리아의 왕이 되려는 야망이 발동되는데, 그는 교황이 죽자 자신의 동생을 스테파누스 9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앉힙니다. 왜냐? 이 교황의 힘을 빌려서 왕으로, 이탈리아 왕으로 책봉받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동생인 교황이 1년 만에 죽자 계획은 스포로 돌아갑니다. 자, 한편 요 하인리 4세, 황태자 하인리 4세는 성장해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 쾰른 대주교가 살해 목적으로 그를 유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강에 뛰어들어서 죽을 위기에서 모면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즉위 초에 작센 지역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성벽을 이렇게 공사하면서 산채를 그냥 묻어버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진압해요. 이후 공포정치, 강압정치를 이제 시행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1069년 토스카나공 고드프로아가 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베아트리체는 이제 재혼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 이미 막강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원자는 누군가? 힐데브란트, 훗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로 즉위하게 될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인물이죠. 바로 카노사 굴욕에서 이 교황 쪽 당사자입니다. 이 힐데브란트는 전임 개혁 교황인 레오 9세가 했던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데, 그는 중세 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유럽의 천년대 이 후반부는 그의 세기다 이렇게 평할 수 있죠. 그는 1020년 이 토스카나의 가난한 빈농가 출신인데, 그의 별명은 바로 휠데브란트, 이름이 힐데브란트인데요, 휠렌브란트, 그래서 지옥불을 뜻하는 휠렌브란트, 이게 이제 별명이에요. 그는 가차없고 냉혹하고 굉장히 무자비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좀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좋게 보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호한 어떤 무결점의 존재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나쁘게 보는 분은 세계를 파괴한 자, 악마적 근본주의자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그레고리우스 6세 옆에서 개혁을 함께 진두지휘했지만, 교황이 이제 귀족들 당파 싸움에 의해서 폐위당할 때 함께 그레고리우스 6세 교황과 순환의 세월을 함께합니다. 한참 어려운 시간에 피렌체에 머물 때 그 지역의 공작인 이 베아트리체 도움을 받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종국에는 그는 이제 개혁파의 거점인 클리니 수도원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수도원의 동료에서 교황 자리까지 올라간 레오 9세를 비롯해 그는 25년 동안 무려 8명의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합니다. 그는 분명 이 부패했던 이 전임 교황들과는 달리 굉장히 도덕적이고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교황이 동시에 난립하는 상황도 목격을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세속 권력의 포로가 된 그런 현실을 개탄했죠. 그는 결코 교황의 직위를 탐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1073년 교황 알렉산더 2세가 급사하자 로마 시민들은 새 교황으로 이 힐데브란트의 이름을 도처에서 외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로마 귀족과 황제 하인리 4세가 개입할 여지도 없이 그는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갑자기 교황으로 추대가 되죠. 그는 오랜 마크 실력자였는데 교황권에서, 하지만 교황직은 계속 고사합니다. 하지만 이 클리니 개혁파가 개혁 완성을 위해서 이제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교황직을 맡게 되죠. 자,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역사에 남는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첫 번째로 콘클라베라고 하는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을 조직했죠. 자, 그 전에는 교황을 황제가 마음대로 임명했다가 폐위하고 그런 일들이 잦았거든요. 아예 세속 군주들이 교황 선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황이 선출되죠. 자, 두 번째로 사제들의 독신을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곧 지나서 이제 사제들의 결혼 자체를 아예 불법으로 선언해 버리죠. 자, 지금도 이제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독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속의 왕, 심지어 황제를 할지라도 주교나 수도원장, 성직 임명에 함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걸 금지해 버리죠. 자, 이거
정책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강력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보수 기득권 입장에서는 다 반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새 교황의 어떤 인기와 또 권위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여져서 시행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든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한 이미 성인으로 자란 젊은 황제 하인리 4세가 반기를 들게 되죠. 결국 카노사의 굴욕으로 불리는 황제와 교황의 정면 충돌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24세 처녀 마틸다는요, 굉장히 괄괄한 성격에 두터운 신앙심으로 이 힐데브란트 그리고 7세 교황을 열렬히 숭배하는 여인으로 자랍니다. 그는 이 교황에게 남편감도 맡겨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새 아버지인 고드프루아의 전처 소생인 이 고드프루아 2세를 남편감으로 추천합니다. 결국 이제 둘 사이는 이복 남매이죠. 하지만 그는 얼굴도 굉장히 못생긴 추남이었고 거기다가 곱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틸다는 또 교황이 추천하니까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마지못해 결혼은 하게 되지만 둘 사이의 금슬은 거의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각방을 쓰고 그랬다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교황청은 이 토스카나 지역과 또 로렌 지역, 굉장히 넓은 영지의 군주가 교황청의 확실한 우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이 마틸다와 이 교황, 이 그리고리스 7세는 약간 연문, 스캔들이 있었는데, 왜냐? 당시 마틸다는요, 엄마가 아파서 어떤 실질적인 토스카나 영주 역할을 했는데, 이 마틸다는 이 고해성사 명목으로 교황과 단 둘이서 한 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남편이 막 반발하게 되겠죠. 그는 이 고해성사 때 남편과 제발 이혼하게 해달라,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교황은 끝까지 반대하죠. 하지만 엄마인 베아트리치의 유언을 듣고 이혼을 허락합니다. 마틸다가 어차피 토스카나 지역의 상속자이고 둘 사이에 자녀가 없이 죽는다고 하면은 이 토스카나 지역 영토를 교회에 기증하겠다. 그러니까 교황은 듣고서 와우 하면서 오케이, 자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게 훨씬 낫겠죠. 결국 이혼을 허락하고 둘은 이혼을 하고요. 남편 고드프루아 2세는 고향인 로렌으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로렌으로 돌아간 남편 고드프루아 2세가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이 교황 그리고 7세와 아내 마틸다가 불륜관계다 이걸 막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 달 후 그는 암살당하게 되는데 아마도 교황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1075년 로마에서 주교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7세는 이제 그 유명한 서임권 투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속 군주의 성직자 임명 금지 그리고 교황의 황제 폐위권 주장,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도 폐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성직 매매한 황제파 주교 5명을 다 파문해 버립니다. 이로써 그 유명한 서임권 투쟁이 시작이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황제 하인리 4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아버지인 하인리 3세가 이 교회 개혁파에 고비 때마다 힘을 실어준 대가가 고작 이거인가? 자, 은혜를 원수로 갚네? 내가 어리다고 해서 얕잡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그는 파문된 자신의 이 황제파 주교를 다 당장 복직시키고요. 그리고 교황청과 가까운 요 밀라노, 페르모, 스폴레토 그 주교들을 다 갈아치워요. 황제파로 갈아치웁니다. 자, 1077년 이듬해인 1076년 1월 1일 교황은 사절을 통해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죠. 거기에서 뭐라고 썼는가? 황제라도 파문하겠다. 자, 1월 24일 황제는 보름스 제국의회를 소집합니다. 거기에서 교황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면서 이 마틸다와의 어떤 스캔들을 적극 활용하죠. 그리고서 교황 폐위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그 편지 겉봉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찬탈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황제가 된 나 하인리 4세가 교황이 아닌 가짜 수도사 힐데브란트 형제에게 보낸다. 교황도 아니고 형제에게 보낸다. 우리 목사님과 싸우면서 목사라고 안 부르고 형제다, 이게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바로 카노사가 있고요. 교황청이 로마, 그리고 보름스 여기에서 제국의회에서 이제 황제파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교황파는 로마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2월 달에 교황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 보름스 의회에 참석한 주교 그리고 황제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에게 충성 서약을 한 제후들에게 해방 선언을 하게 되죠. 더 이상 황제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파문에 가공할 만한 위력은 뭡니까? 이 파문당한 자와 관계를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도 파문당한다는 거예요. 자, 중세인들은요, 비록 미신적이었지만 신앙심이 무척 깊었거든요. 그래서 파문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다. 이후 빠르게 황제와 교황 중심으로 해처 모여가 시작되죠. 자, 이제부터 싸움은 뭐예요? 누가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 규합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그거였죠. 당시 황제의 착각이 있어요. 황제는 이 봉건 영주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착각한 거죠. 하지만 영주는 어떻습니까? 봉건적 무질서와 권력 분산의 최대 수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기득권 유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강한 황제가 방해물이고 걸림돌이었던 거죠. 특히 이제 작센 지역, 반란을 일으켰다가 잔인하게 진압당했던 작센 영주 이쪽은 이번 기회에 처절한 복수의 일을 가는 거예요. 자, 이 10월 달에 독일 제후들, 영주들의 모임이 개최됩니다. 그리고서 이듬해 2월까지 파문이 해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황제를 선출하겠다라고 통고를 하게 되죠. 자, 결국 황제는 코너에 몰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신을 통해서 교황에게 사죄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직접 로마로 가게 되죠. 당시 교황은 이 카노사 성체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냐? 혹시라도 황제가 군사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카노사 천연 요새의 성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카노사에 교황이 있고요. 어때요? 황제가 이제 교황을 만나러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1077년 1월 25일 영주들이 2월까지 파문 해제하라고 했으니까 1월 25일 그걸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복수할 기회에 불타는 마틸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원수인 하이니 3세의 아들이 자신을 방문하러 온 거예요. 카노사 성문 밖에서 3일간 맨발로 당시 눈 내린 그 야외 밖에서 맨발로 황제는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후원자인 마틸다 백작 부인의 성 카노사 거기에서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57세의 교황은 난로 앞 따뜻한 거실에서 승리감을 만끽하지만 27세의 패기만만한 교황은 눈 속에서 맨발로 치욕을 삼키게 되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서유럽 전체에 바로 교황의 권위를 일깨운 사건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파문은 풀렸지만 교황의 완전 KO 승으로 끝나게 됐죠. 1월 28일 그러니까 3일간 황제는 눈 속에서 맨발로 사죄하고 무릎 꿇고 있었던 거예요. 3일 후인 1월 28일 카노사의 성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황제는 들어가서 바닥에 몸을 던지고 두 팔을 벌려서 마치 몸으로 십자가를 만들죠. 그리고 황제, 교황은 둘은 평화의 키스를 하게 되죠. 자, 하지만 분노를 못 이겨서 손톱이 탁자 상판을 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황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혼냈으니 충분히 정신을 차렸겠지. 자, 아마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일 겁니다. 하지만 역사 덕후들도 이후에 펼쳐지는 더 흥미진진한 에필로그 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 보통 이 자존심이 센 젊은이에게 이렇게 공적으로 수치심을 안기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분명 강단은 있었지만 정치적인 인간은 아니었던 거죠. 황제는 단단히 복수를 벼르게 됩니다. 한편 이 제후들 어떻습니까? 교황에게 이용만 당한 독일의 제후들은 자기들끼리 실력 행사를 하게 되죠. 이번 기회에 황제 갈아엎으려고 했는데 교황이 황제를 파문을 풀고 용서해 준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실력 행사를 하면서 황제 하이니 4세를 폐위하고 슈바벤 공작인 루돌프를 새 황제로 옹립하죠. 결국 1080년 황제군과 제후군이 한판 붙게 되죠. 거기에서 교황은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 끝까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싸움은 제후군의 승리로 끝난다. 하지만 새 황제로 옹립된 루돌프가 전쟁 중에 오른손이 잘리는 부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중세인들은 신의 심판이라 여겼어요. 보통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할 때 오른손으로 하게 되는데 그 오른손이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겼지만 신이 우리를 심판했다 이렇게 여겼고 결국 제후군은 와해됩니다. 그리고 내전은 그걸로 끝이죠. 황제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교황은 당시 전쟁 상황을 모른 채 고민하다가 뒤늦게 루돌프 지지를 하게 되죠. 제후군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이걸 결국 이제 장고 끝에 악수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황제 하인리 4세는 즉시 어때요? 황제파 주교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의 폐위를 선언하고 그에 맞선 대립 교황으로 클레멘스 3세, 당시 라벤나 주교인 클레멘스 3세를 옹립합니다. 그리고 1081년부터 84년까지 3년간 이탈리아를 침공해서 로마를 포위하게 되죠. 당시 오랜 전쟁에 지친 로마인들은 성문을 열어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클레멘스 3세는요, 이 하인리 4세의 황제 대관식을 거행해 주죠. 자신이 임명한 교황에 의해서 로마에서 황제 대관식을 하게 된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리우스 7세는 로마에 있는 산탄젤로 성체에서 3년간 버티면서 저항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결국 남부 이탈리아를 차지한 노르만족과 교황은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자, 이 기간 노르만인들은 이제 시칠리아를 해방하고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를 통일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때요? 북쪽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지만 남쪽은 시칠리아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가 노르만의 이름으로 이제 통일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쪽에 세르비아 이쪽까지도 이제 먹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황은 남쪽에 있는 노르만과 동맹을 맺게 되고 자, 마침내 1085년 노르만의 수장인 로베르 기스카르가 아랍 용병 35,000명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대군 앞에서 황제 하인리 4세는 급히 주랭랑 도망을 치게 됩니다. 로베르는 갇혀있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구출했지만 함께 온 35,000명의 아랍 용병은 어때요?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를 약탈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자, 누가 이런 야만스러운 이 이교도 군대를 불러왔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주동자는 누군 거예요? 바로 교황 그레고리우스였던 거죠. 결국 그레고리우스는 노르만 군대와 함께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노르만 지역인 살레르노 그쪽으로 내려가서 주교회의를 다시 열어서 황제의 파문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처럼 약발이 그리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85년 교황은 살레르노, 당시 남부 이탈리아 노르만 영역에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랑하는 몸으로 죽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부정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자, 지도 함께 볼까요? 바로 여기가 로마 교황청이 있는 것이고 살레르노, 이 남부 이탈리아 이쪽은 어때요? 노르만 지역 영역, 살레르노 여기에서 죽으면서 그렇게 유랑 중에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자, 한편 마틸다는 어땠는가? 마틸다는 자신의 유일한 영적 멘토인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죽고 나서 고립무원이 되지요. 이후 그는 신앙에 더욱 열광적이 되고 아울러 황제인 하인리 4세에 대한 증오심도 증폭됩니다. 그는 계속 반황제 책동으로 반란을 사주하게 되는데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황제가 임명한 클레멘스 3세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당시 몬테카시노 수도원장인 빅토르 3세를 교황으로 새롭게 옹립을 하죠. 자, 마틸다는 군사를 이끌고 이 로마 시민들을 응원하게 되고 결국 로마는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087년 이들이 옹립한 교황 빅토르 3세가 병사하게 되죠. 그리고 1088년 마틸다 군대의 호위 속에서 우르바누스 2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바로 십자군 운동을 진두지휘한 교황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 십자군 운동으로 이 황제 교황의 충돌은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이 되죠. 이 하인리 4세도 이 아들의 배반으로 결국 강제 퇴위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리고리우스도 그렇고 하인리도 그렇고 모두 고집을 부리다가 패망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인리 4세는 이제 당시 아내와 사별하고 러시아 공작의 딸과 재혼을 했는데 전처 소생의 아들인 콜라트에게 마틸다가 접근합니다. 이 콜라트가 이탈리아 방문했을 때
그를 카노사로 초청해요. 아들은 결국 이 마틸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1093년 콘라트는 이탈리아에서 황제 대관식을 하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황제 대관식에는 마틸다와 이 반황제파 영주들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배신한 이런 상황에서 거의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리고 재혼한 아내 역시 마틸다에 합류하게 되죠. 황후는 이 황제가 자신의 시녀를 겁탈했다고 비난하고 또 황제는 황후가 콘라트 바로 자기 양아들과 정을 통했다고 서로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황제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1101년 아들인 콜라트가 죽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버지를 배신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106년 둘째 아들인 하인리 5세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교황 진영에 가담을 하고 아버지를 탑에 가두고 강제 퇴위시킵니다. 하인리 4세는 간신히 탈옥을 해서 군대를 모으지만 백성들은 이미 오랜 전쟁에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1106년 죽음을 앞두고 하인리 4세는 자신이 형편없는 군주임을 자각하고 교회에 맨발로 들어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죽게 되죠. 그는 죽을 때도 여전히 파문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에게 장례는 치러 주었습니다. 그는 반역한 자신의 아들에게 하인리 5세에게 유서를 쓰고 죽었다고 하는데 유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를 슈파이어 대성당에 묻어라. 그리고 나도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너도 내 부하들을 용서해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115년 마틸다 역시 죽게 되는데 그녀는 이제 교회와 그리고 반황제 투쟁에 전 생애를 마친 여성이었죠. 신곡을 쓴 단테는 신곡에서 이 마틸다를 신앙을 지킨 어떤 투사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황제권과 교황권 충돌, 이것은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는가? 1122년 보름스에서 화해하게 되는데 황제 하인리 5세와 교황 칼릭스투스 2세가 만나서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자, 주교 선출은 교회법에 의해서 성직자들이 알아서 하게 되고 하라고 하고 그리고 대신에 선출된 그 주교는 그 지역 왕에게 충성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측에서 한 발 양보함으로써 이 서인권 분쟁은 결말을 짓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황제와 교황이 한판 붙은 바로 카나사의 굴욕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